함재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 항공모함이 다른 거는 이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배다, 큰 배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함재기를 실어야 하느냐.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 중에 하나가 KF-21 네이비 개발하느냐 아니면은 F-35를 그대로 받아서 쓰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둘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아마 초기에는 이 F-35 버전을 고려했었겠죠? 정확한 그 기종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유 결정할 때 명기서에 수직 이착륙기라고 돼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12X 경항공모함 사업을 이제 소유 결정이 되면서 경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라든지 또는 규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직 이착륙기를 선정을 했고, 구체적인 어떤 기종과 탑재 수량은 방위사업청하고 공군이 추후에 선행 연구라든지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KF-21도 개발이 돼가고 있으니까 네이비 버전 뭐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가장 또 어려운 그 기술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스토블 방식이 아니고 캣허버, 사출기에서 이함을 시키고 결국은 어레스팅기에서 그 착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내 물론 이제 그거는 사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제너럴 포드에서 썼던 전자기 사출 장치 그리고 어드밴스드 어레스팅 기어에 대한 엑스포트 라이선스 문제가 어떻게 제가 그 카이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걸 개발했던 알스톰사에서 뭐 잘하면 엑스포트 라이선스도 풀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건 확정된 바는 아니었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KF-21 공군 버전에서 네이비 버전 하는 거 별개로 아닌 거 아니겠냐 하는데 저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F-35라는 항공기 조인트 스트라이커 파이터를 개발할 때 목표는 공군이 쓰는 알파, 그리고 이제 해병대가 쓰는 브라보, 해군이 쓰는 찰리 공통 부분을 60% 이상은 가져가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에서의 공통 부분은 3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비 버전과 공군 버전, 해병대 버전은 거의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초도 양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용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원하는 만큼의 그 가용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재기도 국산, 그리고 플랫폼도 우리 조선소가 만들면 좋지만 어떤 게 우리 해군의 그 전력화하는데 시점, 비용 이런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F-35B 등장하던 그 초기에 네. 다이하드 시리즈 영화 중에 다이하드 4편이 나왔을 때 거기에 F-35B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거의 외계인 우주선 같이 엄청나게 멋있는 막 그런 무기로 막 자유자재로 막 공중에서 막 중간에 그냥 가만히 붕 떠 있다가 갑자기 막 브루스 윌리스 막 매달리면 뭐 태우고 막 또 날아가고 엄청난 무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홍보를 위해서 좀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그런 성능상의 혹은 운영상의 그런 문제도 조금은 노출되고 있나 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 사실은 이 사업이 잘 가서 기본 설계를 가도 굉장히 걱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F-35B를 우리가 구매한다라는 진짜 커밋먼트를 문서로 안 써주는 이상은 락히드 마틴에서는 어떤 기술적 자료도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청주 비행장에 쓰고 있는 그 공군용 F-35 알파 같은 경우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군수지원 체계라는 알리스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그 미국 시민자들한테 통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데이터들은 전부 그 락히드 마틴의 본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운영상의 그 결함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지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정도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그렇게 오픈되지는 않는 거죠. 예. 기본적인 문제도 이게 쉽지가 않군요. 만들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 네. 좀 궁금한 게 저는 중국 항공모함에서 이런 거 좀 본 거 기억이 나는데 항공모함 중에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오히려 없었던 것 같은 스키 점프대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끄트머리를 좀 올려가지고 약간 뭐 이륙이 더 쉽게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구조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하는 거고 뭐 어떤 단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스키 점프대가 있는 항공기는 사출 장치를 캐터폴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터폴트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는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스키 점프대를 이제 쓸 수밖에 없었죠. 이륙을 하려. 근데 이제 이게 캐터폴트라는 건 강제로 이제
이륙을 밀어주는 힘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스키 점프 대회에서 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무장을 실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F-35B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 해군 버전이나 KF-20 저 네이비 버전에 비해서 무장이 작았다. 그리고 가격은 비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캐터펄터가 없는 배. 그러니까 사출기를 못 맞는 나라는 결국 스키 점프 대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참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질문 같기도 한데요. 항공모함 이런 거 설계를 하고 이런 개념을 잡을 때 함재기를 먼저 정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항모의 형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함재기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설계 될까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함재기가 정해져야 일단 비행 갑판을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 덱 이런 형태의 그 직사각형 오는데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렇게 안 놓고 활주로를 2개 놔서 앵글드 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소티를 많이 그 출격 횟수를 그러니까 착함과 이함을 하는데 한쪽이 하나의 활주로를 쓰면 내가 이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착함한다고 뭐 누군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크기도 내가 이 함재기 위에 평소에 얼마나 몇 대를 파킹할 거냐. 이게 함재기별로 다르지만 이륙하는 때 필요한 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서 결정이 돼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납고에 내가 몇 대를 경납해서 갈 거냐. 그리고 그 경납고 안에서 대부분 정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정비를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거고 그리고 함재기가 또 바뀌면 아까는 생각 안 했던 F-35B에서 사출기나 어레스팅 기어는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캐토바 방식으로 바뀌면 사출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F-35B를 사겠다라는 확약을 못 준 상황에서 이게 기본 설계가 갈 때는 함재기에 대한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선소는 힘들었을 겁니다. 예. 이게 차를 먼저 사고 그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집을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방정책 연구 과제 안에도 국내 개발 함재기 개발 가능성하고 항공모함 유형별로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인 함재기 이런 거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에 넓은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보함에서도 해전이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유무인 복합 체계 하에서 무인 거뷰기 또 무인 전투 항공기를 이렇게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항공모함 3번함 푸젠함에서 어떤 무인기 운용을 이렇게 현시하는 것으로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확보하게 될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무인기 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와 관련해서도 국방정책연구 과제 안에 무인 항공기의 탑재 운용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항공모함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호위 전력에도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런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모를 갖는다고 해도 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존에 여태까지의 어떤 소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국방 예산 안에서 수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인력 또한 그 항공모함이 확보될 시점에 우리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 구조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 지금에 있는 전력 구조가 아니고 다른 어떤 병력 구조나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충분히 한 400여 명의 인원 또 호위 전단을 가지고 있는 그 함정들은 기존에 지금 많이 스마트화되고 자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덧붙인다면은 지금 우리 해군이 그 무인 체계 지휘 통제함을 지금 아마 개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은 이게 모함이 됐을 때 혼자서는 어차피 항모처럼
작전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 무인 체계를 위해서 유인 함정이 들어온다라는 건 이게 사실 운영상으로 좀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인 전력 모함으로서 필요하다면 호위 세력들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다층 방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인 잠수정이나 그 무인 수상정은 국내 기술 개발 수준으로 봤을 땐 조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언뜻 지나가면서 항공모함에 한 400명 정도 타고 간다라는 식으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400여 명의 인원 또 그 호위 전단을 가지고 있는 그 함정들은 기존에 지금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본 그런 미국 항공모함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 숫자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훨씬 정도 작죠. 훨씬 작죠. 자, 다음은 지금 경항공모함 저희 역시 2020년도에 경항공모함 권신이었어요. 네, 결정된 그 경항공모함의 기준으로 소요 병력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너무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야? 생각했을 때.